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인간이었으나 죽음과도 불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령이 하는 말이 생사의 최전선을 달려주어 고맙다. 이번이 내가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이 남긴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기사가 나갔던 2019년 가을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다. 인터뷰 전문 기자로서의 내 인생 또한 그 기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나는 늘 그렇듯 사무실 한켠에서 새벽까지 홀로 또닥거리며 자판을 두드렸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다. 옆에 누운 두 아이의 새카만 머리통과 자그만 두 덩이의 발바닥을 더듬어 만져보며 살아있다는 생명감에 몸을 떨었다.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혹 그 사이에 선생님이 떠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줄보 버튼을 누르고 또다시 내가 이 어른의 마지막 말을 전할 자격이 되나 두렵고 송구해서 뒤척였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아침 7시부터 내 전화통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가 이 인터뷰의 핵심이다. 돌아보면 선생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것 모든 것도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메멘토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란 거대한 동굴을 들여다보고 그 벽에 삶이라는 빛의 열매를 들이우는 능력은 선생이 가진 특별한 힘이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의 예지는 너무도 생생해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그의 힘찬 육성이 일상 곳곳을 파릇파릇하고 파고든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내게 어둡고 눅눅한 인사 체험이 아닌 무섭도록 강렬한 탄생의 체험을 들려주었다. 내가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담은 더 깊은 라스트 인터뷰를 담백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자 지인들은 다정하게 환호했다. 그 대화는 마치 모리와 함께 화요일 같은 책이 되겠군요. 죽어가는 노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려주는 마지막 수업. 흥미로워요. 우리에겐 특별한 순몰이 될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진 않았으나 눈치 빠른 선생은 이미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모리 교수와는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었으나 죽어가는 스승 곁에서 삶의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정확히 이해했다. 교수는 모리 교수보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아가 더 강렬하고 매 순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활화산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지적 폭발을 멈추지 않은 활화산 같은 선지자. 루게릭 병을 앓았던 모리는 제자인 미치 앨범에게 헝클어진 백발, 힘없는 팔다리, 침을 흘리고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모습 등 생명이 사그라는 모습 과정을 공유했으나 선생은 내게 면도하지 않은 모습조차 보여주기 싫어했다.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은 168cm의 다정한 위인은 중국차와 싱싱한 청포도, 호두를 가득 담은 볼이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이어령 선생에게 몸 상태가 어떠한지 매번 묻곤 했다. 선생의 몸씨에 불씨가 안 좋아져 평창도 언덕 위로 달리던 택시를 돌려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나와 했다. 오후에는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아까는 미안했네. 조금 기운을 차렸어. 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까? 복부까지 팽팽한 공명으로 당겨진 그의 목소리는 활 시위를 터난 활처럼 귀의 관역의 중앙에 꽂혔다. 그러나 나 자신 그렇게 힘센 말을 쏟아낸 후에 말바굽을 여진이 남아 단상의 골살을 때린다고 괴로워했다. 내가 쏟아내는 말들이 뒷골에서 웅웅거려
나는 선생의 코앞에 이른 죽음과 병마에 함께 쫓기는 기분으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다. 도끼날이 얼음치듯 칼바람이 일던 어느 아침에는 바람구두를 신고 먼 길을 떠날 사내처럼 선생은 한달음에 말했다. 3월에는 나는 없을 거야. 그때 이 책을 내게 노인의 목숨을 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린 듯한 두려움에 매번 찬바람을 일으키며 조인종을 누르기가 성구했다. 그러나 그의 도움을 필요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자세로 나를 맞았다. 통창으로 산 그림자와 빛이 쏟아지는 그의 저택에서 나는 한 번도 주눅든 적 없지만 선생이 풍기는 위에 여러 번 숨 고르곤 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작년 10월에 선생님을 라스트 인터뷰에서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하셨죠.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죽음이 곁에 누웠다가 간 느낌이라고요. 평생 죽음을 기억하라 고 외치던 선생님은 드여의 곁에 가까이 와서 누운 죽음을 잘 사귀어 보기로 했고, 그렇게 알게 된 그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친구에 대해 저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하셨어요. 요즘엔 어떻게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엔 밤마다 팔씨름을 한다네. 팔씨름을? 야방에 깨어 누가 팔씨름을 합니까? 근육이 더욱 빠져 얇아진 수승의 팔뚝을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어둠의 혈관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표하는 나의 스승을 상상해봤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띤 채 그의 파일을 열어 시 한 편 읽어줬다. 한밤에 눈뜨고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윈 팔로 어둠을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 땀이 밤이슬처럼 온몸에서 반짝인다. 발목을 꺾고 넘어뜨리고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발뚝을 걷어올리고 덤빈다. 그 많은 밤에 발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에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윈 발뚝에 알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발뚝을 지켜본다. 감정을 자제한 드라이한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 자네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살기 시작한 뒤로 팔씨름을 깨달아며 얻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어둠의 10년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났다. 예일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유명했던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을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는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어 있는 거라. 그런데 이를 어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생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지.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다 이러지 않아?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글쎄요. 내 눈앞에도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아도 어딘가에 있다 라는 인식이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더 드라이하게 얘기해보지. 고려 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청자는 무덤 속에 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 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아이고 이걸 어째 한탄하지. 그런데 그 청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것 아닌가. 알 것 같고 모를 것도 같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과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스한 아포리즘을 기대했던 나는 당황했다. 선생은 마치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한 후 실험 도구를 앞에 두고 흥분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시를 하지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것, 그게 보이드라네. 그런데 비어 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의 물질을 비어 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는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따랐어. 보이차를 따르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가겠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그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러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나. 컵이지. 컵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누워있어. 마인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화가 나도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은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은 왜 쌀쌀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고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전에 컵 안의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알겠나? 컵 하나로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 현존과 영혼을 설명하는 어령 선생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토록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 스승은 풀비리도 불듯 말을 이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유리컵 안의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